네, 안녕하십니까. 차두현입니다. 벌써 한 6개월이 지났군요. 금년 1월에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가 있었죠. 그 노동당 대회 중간에 1월 9일입니다. 조선 노동당 규약이 이 변화가 됐습니다. 북한과 같이 공산당 독재 체제를 취하는 체제에서는요, 사실은 노동당 규약이 헌법 이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문건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노동당 규약의 몇 가지 내용들만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고, 이게 6월 달에 우리 당국에서 전문을 입수해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제 기존에 대남 혁명론을 폐기했다. 이게 노동당 규약에 반영이 됐다 하는 분석이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이제 기존과는 다른 이 대남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더 직설적으로는 이제는 이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나 대화에 더 중점을 두는 쪽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상당 부분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북한의 입장은 크게 변화된 건 없고요. 오히려 노동당 규약에서 시사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북한을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동영상 이슈 브리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노동당 규약에 북한이 중요한 입장 변화를 했다라고 얘기한 당시의 분석의 주요 근거는요, 노동당 규약에서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이라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과는 틀리 전국적 범위에서 이 민족 해방 혁명을 전개한다. 민족 해방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전개한다라는 것은 한반도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한반도 공산화를 추구한다라는 이 구절 자체를 없앴다라는 것은 북한이 기존의 대남혁명론을 변화시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강력히 나왔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본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 분야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그 단어가 사라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이 그동안 남조선 혁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시도를 해왔어요. 하나가 북한 내의 혁명 역량 강화. 이거는 이제 북한 측 용어로 하면 사회주의 건설이죠. 두 번째는 한국 내의 혁명 역량 강화. 이거는 한국 내에서 반정부나 반체제 세력을 육성을 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전선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토양을 이룩하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역량도 키우고 한국 내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더 키워서 이걸 가지고 기존의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이걸 국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말해 북한 편을 들어주는 나라들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제적인 혁명 역량 강화인데요. 지금 노동당 규약의 다른 곳곳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특히 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북한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산화 혁명이라는 목표 자체는 포기됐다고 결국 볼 수 없는 거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또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 세력들이 그렇게 북한 생각만큼 많이 육성되지 않으니까 한국 내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뒤로 젖혀놓은 거죠. 그 대신 북한 내의 혁명 역량 중에서 핵무력을 비롯한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여기다 해외에서 통일전선을 위한 이 해외 교포사회에 침투를 해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더더욱 확장을 해서 혁명을 조국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게 결국 혁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선 노동당 규약에 이번에 이 개정에서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이 권력 기반 강화입니다.
그동안 조선노동당 규약은 여러 번 변화가 됐어요. 뭐 2000년대 들어서도 2010년에 한 번, 2016년 7차 당대회 때 한 번, 이번에도 변화가 됐는데요. 10년, 16년, 그리고 이번에 21년 세 번의 이 당규약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이 발견이 됩니다. 북한도요, 지금 뭐 수령제 독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따라서 보면 공산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산당 독재를 취하는 방식이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국, 그리고 정책 집행을 하는 이 서기국, 이게 북한 측 경우는 비서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비서국의 수장으로서의 총비서가 이 노동당을 결과적으로 실권을 쥐고 있고 대표하는 그런 직위로 돼 있는데요. 이게 2016년에는 총비서 서기국으로 가는 체제를 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정목으로 가는 체제로 변경을 했었어요. 이게 아마 이 당시의 의도 자체는 좀 기존에 있던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와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6년 만에 환원이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총비서 그리고 서기국 체제로 환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비서 서기국 체제를 두면서요, 제1비서라는 직책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1비서는 또 그 노동당 규약상으로 의하면 총비서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그 제1비서하고요, 다른 비서들은 비서들이 이제 임명되는 체제랑 총비서가 임명되는 체제가 완전히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비서들이랑 제1비서는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임명이 됩니다.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총비서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가, 중앙위원회 위에 있는 당대회가 선출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분명히 비서국의 수장이 총비서인데요, 뽑히는 방식도 틀리고 급도 이제는 기존에는 비서국의 비서들하고 그 위에 있는 게 총비서 관계인데 제1비서라는 직책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에 총비서가 됐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은 다른 비서직하고는 근본적으로 직위면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3단계로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북한에서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초월적인 지위에 도전할 수 없는 그 장치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만큼 이 김정일 위원장으로 권력 기반을 한번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이제 표출이 된 거고요. 어쩌면 아마 제1비서직이란 건 앞으로 2인자 그룹들의, 그러니까 나한테 제1비서가 되려면 그만큼 잘해라고 얘기를 하는 신호나 마찬가지니까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비워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1비서란 직위가 이렇게 비워진 채로 있으면은요, 비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총비서란 직위는 정말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백두혈통 빼고는 올려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김정은으로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가 재미있는 것이 노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란 용어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제가 2000년대 이후에도 벌써 북한이 그 세 번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했다고 했죠. 2010년에 그 앞에 있었던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하면서 1980년에 개정되고 2010년에 개정될 때는 근 30년 만에 개정을 한 거예요. 이때 노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란 용어가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매진한다라고 돼 있고 공산주의란 용어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흔히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바는요, 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 사회의 주축이 되는 재산이 없는 노동자, 농민 계급을 착취하는 이 지주나 또는 자본가 중심의 유산자들이 정부나 국가를 이용해서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그냥 정부하고 국가가 없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국가도 정부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란 국가란 말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 멀단 말이에요.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다른 국가들이 그걸 방해하기도 하겠고 내부적으로도 그 자본가하고 이제 지주들이 이거를 계속 회방 놓을 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공산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필요악으로서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단계를 바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만 택하고 공산주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는요, 이제는 현실에 충실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먼 뒷날에 있을 공산사회 건설보다는 북한 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2010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21년이 와서 11년 만에 바꿨어요. 물론 아직도 북한의 각종 매체를 보면 공산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더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건 두 가지 면에서 함축성이 있어요. 자, 2018년에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이루어지고 또 미북 간에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때 북한이 굉장히 염두에 둔 것이 좀 국제적으로 정상체제로 비추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서 정상체제라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정상체제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비슷한 모습처럼 비춰주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북한만 현실적으로 특히 수령제 독재를 하는 사회주의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북한만 좀 이상한 체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체제로 비춰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담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북한이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핵개발 때문에 굉장히 고강도의 국제 제재를 받아왔고 또 2010년부터 북한도 아무도 북한에는 감염된 그 확진자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믿을 사람 별로 없거든요. 북한도 코로나에 지금 방역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데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하고의 국경 무역 자체도 굉장히 지금 거의 차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작년에는 천재지변까지 왔어요. 수혜죠. 이 삼중고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에 7차 대회 때 그렇게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작년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느 체제나 사람들 심정은 비슷합니다.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말 저 사람이 전능한 수령이 맞아?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의심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걸 방지해야 됐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숭고한 이상이 있다. 애초에 공산주의가 추구를 했던 원시적인 공산 공동체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주민들이 좀 참아야 된다. 지금의 고통은 그거를 이룩하기 위한 일종의 이 통과 의례다. 이런 면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민들에게 내부 결속과 사상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등장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조선 노동당 규약의 개정에서 우리가 더 주목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권력 집중하고 내부 단속의 강화예요. 이런 면들을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이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내용이 알려지긴 6월 초부터 지금까지도 그 분위기가 유지돼요.
우리 사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졌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거 폐기해야 되고, 지금 당장 8월에 한미 간에 이제 이 연합훈련이 있죠. 이거는 사실 큰 병력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구나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안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연합훈련을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니까 금년에는 이거 좀 아주 대폭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분들이 주요한 근거로 얘기한 것이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이거나 아니면은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이 알려진 이후에 6월 18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었잖아요.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상응하는 양보도 좀 해주고, 국제적으로는 혹시 제재를 풀어줄 수 있으면 제재도 좀 풀어줘야 되고, 이런 목소리들을 내는 근거로 활용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물론 남북한 간의 대화 진행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죠. 그런데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 공산화, 다시 말해서 남조선 혁명에 대한 목표를 포기를 하지 않고 핵을 비롯한 군사적인 무력을 계속 강화를 하는데도 무조건 대화만을 추구를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심 바라는 게 북한도 개혁개방을 해서 사회적인 다원성을 좀 인정을 하고 1인이 독재를 하는 체제로부터 좀 주민들의 생활에 신경을 쓰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체제로 변하기를 원하는 거고, 또 남북 대화를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데서는 이의를 제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일부 논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변해서라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 같은 북한이 불편해하는 문제는 젖혀놓고요. 대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은 양보를 해서라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기서 되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과연 그러한 남북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사인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가 믿고 싶은 바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분명한 것은요, 북한을 바라볼 때는요,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북한을 바라보면은요,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도, 그리고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요원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